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기본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좀 떨리는 마음, 그리고 좀 설레는 마음, 약간의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시간에 들어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행정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정학을 처음 배우면서 가장 처음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행정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우선 행정의 정의. 그러니까 행정학을 배우면서 가장 처음 들어야 할 상식적인 질문이 행정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행정이란 무엇이냐? 행정이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이익, 개인의 편익,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모두를 위한 이로운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사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 모두의 이익, 불특정 다수가 모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 이것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 액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대상, 행정을 누가 하느냐,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이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설명이 있지만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행정을 공행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행정.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정부만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서도 왜 그 이익의 사회 환원 이런 것들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부의 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민간의 활동도 같이 우리가 행정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행정, 정부가 하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사행정, 민간이 하는 행정, 이것들도 행정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규모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하지만 민간, 기업도 행정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행정학의 내용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좁은 의미의 행정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활동을 우리는 이제 행정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내용도 좁은 의미의 정부와 넓은 의미의 정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행정학에서 이제 정부를 이야기하면 그때의 정부는 역시 좁은 의미의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거다. 입법부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외적인, 정부 외의 조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까지도 살펴봤고, 요즘에는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도 들어가지만 민간도 들어가고 이 중간의 영역에 있는 개체들이 있어요. 정부와 민간에 이제 다리 걸쳐 있는 왜 이런 조직들을 이제 우리가 준정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죠. 나중에 뒤에서 보겠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미는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행정의 의미는 뭐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공공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분류를 보시면 행정은 대상 기준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입장들도 있지만 정부와 국민들 간에 공무원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기능이 이제 간접적인 기능인 거죠.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방, 외교, 치안 등은 직접적인 기능인 거고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인사, 재무, 조직, 시설 관리, 통제나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기능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 4, 5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는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으로 구분이 돼요. 소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금의 상태, 현상을 유지시키는 현상 유지 기능이야. 자, 현상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질서 유지나 사회 안정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국가 시대 때 이것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면 적극적 기능은 행정국가 시대에 등장해요. 이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발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우리가 적극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분이나 규제, 재분배와 같은 사회 변동의 기능들을 우리가 적극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성질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도 돼요. 일단 규제 기능. 규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같은 행위를 우리가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마. 하기 싫은데 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원 조장하는 기능. 하도록 이렇게 변죽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그러한 활동들.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금 지원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기능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가 하는 일 가운데 조정 중재 기능이라고 하는 건 중간자의 위치에서 각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해주고 합의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이죠. 갈등 조정이나 합의를 도출해주는 중간자로서의 위치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기업 행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
행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국가 발전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국가 형성 단계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가의 3요소라고 이야기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갖추는 단계가 등장하고. 다음, 국민 형성 단계가 등장합니다. 국민의 일체감이나 통일성을 형성하는 단계. 다음에 경제 발전 단계. 각각의 지금보다 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같은 사회를 이야기하고요.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제 대중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죠. 각각 다양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들을 만들고 또 공익과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분배의 관계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국가 발전 단계는 국가 형성 단계가 완성이 되면 국민 형성 단계, 국민 형성 단계가 완성이 되면 경제 발전 단계, 경제 발전 단계가 완성이 되면 참여 단계, 그 다음에 분배 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영역 기준에 따라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국방이나 외교 기능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열강들, 뭐 미일 중러 이렇게 4대 열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음, 경제 기능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능. 또 경제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들도 강조가 되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같은 움직임들. 이게 이제 행정들이 해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이 구분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교육과 문화의 기능, 환경 통제 기능, 인권 기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기능이 바로 이 인권 기능입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눈도 못 뜨는 갓난아이나 다 큰 성인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통제 기능이라든지 또 공중도덕이나 기본 상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기능과 문화 기능도 국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이 이외에도 국가의 기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쭉 한번 훑어 읽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행정과 유사한 기능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정치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치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을 통해서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럼 왜 행정과 정치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는데 정치는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아.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정치를 볼 때 이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을 확보하고 또 가치, 규범, 문제지향, 처방, 기술, 실천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반면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이 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거야. 집행을 하는 거죠. 그 집행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가치를 가지고서 별도의 가치를 투영하게 되면 결정자가 투영하고자 하는 가치가 퇴색하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결정이 되었을 때에 개입이 된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행정에서는 나타내줘야 된다. 행정에서는 별도의 가치를 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최초의 행정에서 이야기했었던 행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된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능률성, 효율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고 또 사실성, 과학성, 인과성, 실질성, 기술성 등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이 다른 점,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고 그다음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을 우리가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근원이 두 개다. 다르다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정이 된 내용들을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인 실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행정관리설의 입장이다. 이 행정관리설은 이 정치행정 이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행정관리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행정학, 전통행정학, 기술행정학 이렇게도 불리고 여기에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행정과 정치와 행정은 결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1880년대에 미국 공무원 제도 개혁의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1883년에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제정해서 이 펜들턴법을 통해 가지고 실적주의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정치와 다른 행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미국 행정학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이 근원이 같다는 거야.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정치와 행정이 같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원이 같다, 하나다. 그래서 행정은 정책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형성까지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정책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과정에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그냥 행정은 집행만 담당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결정에까지 참여한다. 결정에도 참여하고 집행에도 참여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일 쇼크, 석유 파동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게. 목적 자체를 행정부가 정해가지고 그 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법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잖아.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될지 가치를 투영한 사람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 그러면 행정은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제시가 됐는데, 자, 정책 집행과 정책 형성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행정은 요즘과 같은 전문성 강화나 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연 네가 하는 일은 정책 형성이냐 집행이냐
수무기가 뭐니?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행정 이론론은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내용이 다시 결정 요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치행정 이론론을 강조했던 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은 정합적이고 연속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정치행정 이론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고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가장 큰 특징이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하는 거야. 원래는 가치 중립적으로 행정은 정치하고 구분돼서 결정은 정치가 하고 집행만 행정에서 하자 그랬는데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하는 이른바 다소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론론적인 관점을. 그럼 도대체 왜 저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르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왜 행정은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정책 결정을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정확한 집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들이 뭐 가치를 투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는 거야? 집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결정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을 위해서 결정에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이론론적인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리대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검증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측정이 가능한 사실만 봐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자, 신정치행정 이론론도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구정치행정 이론론과 어떻게 다르냐? 구정치행정 이론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입법 우위의 이론론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입법이 우위라는 거는 의회 중심인 거지. 의회 중심. 그런데 지금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은요. 그렇지가 않고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우위의 이론론이다. 집행을 하고자 하는 행정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발전행정론이나 비교행정론이나 신행정론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행정우위의 이론론이 강조가 되고 있다. 행정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그 신흥 독립국가들이 바로 이 발전행정론과 비교행정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다음에 이제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갈등,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이들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행정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신행정론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과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어떻게 다르냐? 정치행정 이론론과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맥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향으로는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내용은 우리가 행정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 아 그래 오늘날의 행정은 이렇구나. 80년대 말에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등장한 새로운 경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게 되고 다음에 여기에 뉴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과 비슷한 또 하나의 개념을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영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뭐 그 행정학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경영학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행정학과 다니는 사람들과 경영학과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우는 과목의 내용을 보면은 제목만 다르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도 영어로 보면은 행정학은 Public Administration이고 경영학은 Business Administration이죠. 자, 불특정 다수 퍼블릭을 대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게 행정이고 비즈니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서로 다른데 이 행정과 경영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방법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행정관리론의 입장에서 행정관리론, 다시 말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관료제의 역기능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영의 논리를 도입하자. 기업의 운영 논리를 정부에 도입해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자. 그것이 이제 행정의 경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입장들이 이제
자꾸 경영의 논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자라는 입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정과 경영의 관점은 상대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일반론적인 관점과 차원론적인 관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동을 한다라는 점,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차원론적인 관점은 이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니까 아무리 행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차원론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에 있어서는 행정이 국가의 활동임을 강조하는 거죠. 기업의 운영은 민간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세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중요한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행정과 경영이 같으냐 다르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제 이 세이어가 밝혔는데 이 세이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 그럼 이거는 행정과 경영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라면 중요한 부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의 어떤 목적,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 세이어의 법칙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과 경영 간의 입장을 보면 공사행정 이원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이 있어요.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행정과 경영이 같다라고 보는 개념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기술적 과정이나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공사행정 이원론이고 공사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견해를 강조한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기능, 정치적인 성격과 가치 판단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도 그렇게 하잖아. 경영도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업주가 결정하고 행정도 마찬가지로 집권자가 결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이 공사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이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단 중심인 거고 공사행정 이원론이 그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재에서 보시면 행정과 경영을 비교한 표가 나옵니다. 그 행정과 경영을 비교한 표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표인데, 자, 행정과 경영은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 목적이고 경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목적 자체가 달라. 방법은 똑같다 하더라도. 다음, 주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행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 단독으로 한단 말이지. 그런데 경영은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는 단독이지만 기업은 다수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단독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른바 독점이 되게 되면 어때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 서비스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공급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니까 필요하면 그냥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독점 공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우리가 X 비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레벤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X 비효율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비효율성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원인을 잘 몰랐어. 그래서 비효율성의 앞에다가 미지수 X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효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후학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 비효율성은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더라.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독점 제공 때문에 항상 이 X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영은 시장 경쟁, 다수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행정은 굉장히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 방향, 방법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직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경영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 적용이 안 돼. 그냥 기업주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최소한의 법적인 어떤 준수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경영하고 행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직성이 강한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직성이 강한 행정은 형식주의의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은 그러한 대응력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서는 행정은 법과 정치적인 환경도 무시를 못해요. 집권자의 이념적인 성향이 어떠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또 시민들의 반응, 언론들의 반응, 뭐 이런 여론의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야 하지만, 경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 반응이 우선이죠. 그래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여론의 영향, 상대적으로 법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비교, 이거는 굉장히 좀 분명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일단 방법은 똑같지만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 행정과 경영이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주체들을 위해서, 다른 주체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 이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행정을 다스리는 주체, 행정을 하는 주체가 이제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으며,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정부만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가 행정을 하느냐, 행정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첫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과 경영의 관계,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각각의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또 그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죠. 그 입장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 행정이란 무엇이냐,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알아두시고 꼭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두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만나도록 하시죠.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